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로 꼽히는 하버드 대학교의 한 교수는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깊이 있게 파악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17년 한 강의에서 중국 역사를 설명하다 멈추고 한국을 콕 집어 의로운 국가로 정의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 그리고 일본을 따라하지 않은 덕분에 아시아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면서 한국인들은 여타 국가들이 가지지 못한 독특한 능력 하나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인 그리고 일본인들은 갖지 못한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능력,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국에 속한 동북아시아를 살펴보면 가끔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그 주변국들의 면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한국 바로 위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통제불능의 북한이라는 나라가 언제든 남한을 꿀꺽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그 위로는 마음만 먹으면 같은 민족이라도 언제든 침공해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 러시아가 자리하고 있죠. 그 왼쪽으로는 13억이라는 압도적인 인구수로 전 세계를 소나기에 넣으려는 중국이 있고, 오른쪽으로 바다 건너 1시간 거리에 자리한 일본은 남한을 발판 삼아 언제든 대륙으로 진출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동아시아 패권을 빼앗기지 않으려 끊임없이 견제하며 한국을 주요 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들은 단순히 대국이며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아닙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국가들인데요. 특히 중국의 경우는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위 수출국으로 1629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해 2위 수출국인 미국의 959억 달러의 2배 가까운 수준입니다. 그만큼 중국은 한국의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한국은 일본에 300억 달러를 수출함으로써 한국의 5대 수출국으로 기록됐는데, 1960년대 대일 수출을 시작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무역 흑자를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지만 안보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반도는 단군 이래로 단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한반도를 침략해 교두보로 삼고 싶어 했고, 한반도를 손에 넣고 싶은 욕심에 위기에 처했던 적도 적지 않았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틈에서 생존해 현재까지 이어진 것도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피 터지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생존해 왔을까요? 노르웨이에서 태어난 오더 아르네 웨스타드 교수는 근현대사 및 냉전시대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등을 거치며 세계 최고의 지역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만큼은 그 나라 국민들보다 더 깊이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역작으로 평가받는 글로벌 냉전 및 결정적인 충돌들을 포함 총 15권의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런던 정경대 재직 당시에는 국제문제, 외교, 전략연구소, 아이디어스의 소장을 맡아 전 세계 곳곳에서 초청받아 강연을 했죠. 그러다 2015년 하버드 대학교의 케네디 스쿨로 이동해 중국 현대사를 연구했는데, 2017년 3월 1일 페어뱅크 중국 연구센터 강의에서 그는 중국과 비교해 한국인이 가진 독특한 DNA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강의 중 한국이라는 국가를 주제로 끌어내면서 바로 옆나라 중국과 일본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단군 이래로 반만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오로지 공격을 막아내면서 생존해 왔기 때문에 한국인의 피 속에는 국난을 극복하는 독보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한국과 중국을 다룬 그 강의의 제목은 제국과 의로운 국가였는데, 여기에서 제국은 중국을, 의로운 국가는 한국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구권에서 19세기 유럽 역사가에 의해 국가란 개념이 탄생하기 이전부터 한반도의 한국인은 한국인으로서 살아오며 국가이자 민족이자 공동체로서 한국을 유지하고 계승해왔다. 역사적 기억을 나누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고 했죠. 영어로 국가라고 번역되는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모호하고 광범위한데, 이 단어는 역사, 문화, 언어, 영토를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을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특성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사가들이 이에 대해 정의해 주어야 가능한데, 한국은 이 네이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이전에 이미 국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한국인의 응집력인데, 그는 이 응집력이야말로 일본과 중국의 왕조와 정권이 무너지고 교체될 때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일지도 모른다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한국인은 몇 세대에 걸쳐 의를 고수했는데 이는 주로 도덕적인 올바름을 가리키며 이 의로움 덕분에 한국이 유지될 수 있었다고 조명했는데요. 실제로 조선은 일본의 침략으로 시작된 임진왜란 당시 그리고 일제강점기 등 수많은 대격변 속에서 나라를 구했던 것은 의병입니다.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는 복수심이 아니라 나라를 뺏는 것이 옳지 않기에 옳음을 행하기 위해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의병이었죠. 사실 한국은 19세기 들어 민족국가가 형성된 서구권에 비해 수백 년이나 앞서 근대적 의미의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비를 이겨낸 원동력도 바로 민족공동체라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고 웨스타드 교수는 이를 의로움에 접목시켰습니다. 웨스타드 교수가 언급했던 것처럼 아주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후세들도 그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독 공동체의식이 강한데 영어에서는 우리라는 공동체 개념이 아닌 나의 개념이 좀 더 강합니다. 공동으로 무엇인가를 소유한 것이 아닌 이상 대부분은 마이라는 개인적인 소유격을 씁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우리나라, 우리 학교, 우리 집 등등 철저히 공동체적 발상을 지니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공동체적 정신이 한국의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이 공동체적 정신이 남아있어 외부 침략을 겪으면서도 국가가 사라진 적도 국민이 뿔뿔이 흩어진 적도 없습니다. 단지 고난이 있었을 뿐이죠.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토를 차지했던 칭기즈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보통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정복자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프랑스의 나폴레옹, 나치 독일의 히틀러 정도를 꼽습니다만 칭기즈칸은 이들의 영토에 비할 바가 못됩니다. 3명이 정복했던 모든 땅을 합쳐도 칭기즈칸이 정복한 영토에 비하면 우스운 수준입니다. 그가 25년간 정복한 면적은 로마 제국이 400년간 정복한 땅보다 넓었습니다. 그럼 그가 유일하게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입니다. 1206년 몽골 제국을 통일한 그는 전 세계로 눈을 돌립니다. 1211년 중국 만리장성을 뛰어넘어 황하 이북 지역을 점령한 후에는 금나라 수도 북경까지 함락시킵니다. 이후 중앙아시아, 페르시아, 러시아, 카프카스, 크림반도, 볼가강 등 동유럽까지 함락시키면서 20년 만에 유라시아의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가 이끌던 몽골 기마병은 잔인했습니다. 칭기즈칸에게 저항하던 서하 제국을 지도에서 지워버렸고 사라센의 중심이던 호라즘 제국의 도시들 역시 철저하게 그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송나라까지 쓸어버린 후 그는 원나라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그가 그 작은 고려를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원나라는 무려 30년간 8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고려를 침공했지만 이는 오기에 가까웠습니다. 한반도는 고작 금나라나 송나라에 비해 한없이 작지만 8번 동안 실패했으니 오기가 생길 만도 했죠. 결국 30년간 부지런히 공격한 후에야 고종이 태자를 몽골로 보내 항복을 요청했지만 몽골은 30년간 저항하던 고려의 태자가 스스로 그 먼 길을 찾아와 나에게 따르니 이는 하늘의 뜻이다라며 기뻐했다고 하죠. 오히려 고려의 국호를 인정하고 자체적으로 통치하도록 허용하는 파격적인 대우를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원나라는 왜 이렇게 쉽게 고려를 함락시키지 못한 것일까요? 여기에 한국인의 고난 극복 DNA가 등장합니다.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험준한 산악지대다 보니 오히려 공격보다 방어에 특화됐습니다. 귀주성을 함락시킨 후 한 몽골 장군은 내가 평생 동안 수많은 전쟁을 겪었어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투항하지 않고 완강하게 싸우는 나라는 처음이다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하죠. 그가 감탄에 마지 않던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입니다.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나라는 지켜야 한다는 저항정신으로 버텼습니다. 양과 말을 이끌고 초지를 찾아 헤매는 몽골 제국과 같은 유목민족은 그들보다 강한 자가 나타나면 발 아래 복속합니다. 중국의 한족 역시 외부의 적과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일단 패하고 나면 순한 양이 되었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민족은 치열하게 싸우고 베이고 쓰러져도 절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과 우리나라가 무너질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함부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나라의 녹을 받는 지배계급만 저항한 것도 아닙니다. 녹봉과는 전혀 상관없는 승려, 농민, 심지어 천민들까지 나서서 외부 공격에 맞섰는데요. 용인과 충주에서는 평민과 노비로 구성된 민간인들이 몽골군의 저항에 철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저항은 침략자에게는 아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패배를 선언하고는 태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기는 했으나 잔인했던 몽골 제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것은 결국 민중의 저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의 저항 정신은 침략당해 국가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발휘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국은 민족 역사상 최악의 잔인
잔인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강제로 조선을 합병한 일본은 무려 35년 동안 한국인의 얼과 민족 정신을 짓밟았고 이를 말살시키기 위해 가진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한국어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일본식 이름을 짓도록 했으며 조선인에게 일본의 문화를 이식시키고자 했습니다만 그 어떤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주와 미국 등에서 독립군을 조직해 일제에 철저하게 저항했고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등 이름을 거론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영웅이 등장해 일본을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7세 여고생 유관순은 장터에서 3.1운동을 이끌다 붙잡혀 감옥에서 순국하는 등 셀 수 없이 많은 민중들의 저항이 있었는데요. 결국 35년이라는 치욕의 세월을 이겨내고 광복을 맞이했죠. 지금의 기준에서 보자면 동아시아 귀퉁이에 자리 잡은 한국은 그 규모에 맞지 않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세워진 국가입니다. 단군은 홍익인간, 즉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호기로운 포부를 담아 나라를 세웠죠. 영토가 보잘것없이 작은 국가의 건국이념으로 보기에는 원대한 포부입니다. 이 홍익인간은 이후 한국인의 DNA에 촘촘하게 새겨졌고 우리를 지독하리만치 괴롭혔던 일본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측은지심을 발휘해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외부 세력의 침략과 국난을 겪으면서도 한국은 한국인 그리고 의로움을 잃지 않았고 과거의 치욕을 잊고 오로지 의로움 하나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